안녕하세요. 선부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현기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65강, 바로 실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프린트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는 거라 프린트는 똑같이 70번 프린트고요. 교과서도 186에서 189쪽까지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강의까지 들으면 이번 2학기 2차 지필고사 범위가 끝나게 되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 우리 지금 실학이라는 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배운 내용부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뭘 배웠죠, 우선? 네, 이 실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상, 새로운 학문이 어떻게, 왜 등장하게 되었는가? 실학의 등장 배경부터 살펴봤죠. 자, 실학은 어떤 배경 아래 등장한 건가요? 실학이 왜 등장했나요? 네, 맞습니다. 조선 후기에 여러분들 굉장히 다양한 사회 경제적인 변화가 발생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겨요?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가 흔들리게 되죠. 성리학적인 사회 질서,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가 동요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는요, 농업과 상공업에서 경제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되죠. 뭐 이양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자, 근데 이러한 조선 후기의 사회 경제적인 변화가 조선 사회에 여러 가지 모순과 문제점도 함께 가져오게 되죠. 그죠? 계층의 분화, 빈부격차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근데 이런 모순과 조선 후기 사회 경제적인 변화로 발생하게 된 이런 다양한 모순과 문제점을 당시 조선을 이끌어가는 근본 이념인 성리학은 그런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부족했다 그랬죠. 그죠? 너무 성리학이 지나치게 이론과 형식화되다 보니까 이 현실의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 능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실제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니까 이렇게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장면에 있는 우리 실제 생활에, 우리 백성들의 삶에, 실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을 우리가 한번 연구해보자. 백성들의 실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용적인 학문을 연구해보자 해서 나온 게 바로 무엇? 그게 바로 실학이라고 했죠. 그 실학의 목적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아보자는 거야. 부국강병 민생안정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런 여러 가지 사회 문제점을 해결하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냐? 이 어떻게, how, 방법론적 측면에서 실학은 두 갈래로 갈라진다 그랬죠. 하나가 바로 저번 시간에 공부한 농업중심개혁론, 다른 말로는 농업을 중시한다 그래서 중농학파라고도 하고요. 또 하나가 이번 시간에 공부할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 상업을 중시한다 그래서 중상학파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농업 중심 개혁론, 중농학파, 이거 일단 누가 주장했던 거예요? 네, 남인. 그 환국 이후에 권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중앙정치에서 쫓겨나서 지방으로 낙향한 이 남인들이 주장한 학문입니다. 왜? 그래, 서울에 있을 때 몰랐거든. 지방 가니까 보이는 거예요. 지방에 낙향하니까 이 나라 농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가. 이 문제점, 농촌사회의 문제점을 보게 되고 거기에 주목을 하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농업중심개혁론은 어떤 주장을 합니까? 지금 문제는 뭐다? 이 나라 조선은 농업을 근본으로 하는 농업국가인데 지금 우리의 이 조선사회, 농촌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토지 소유의 불균형이다. 대다수의 농민들이 자기 땅 없이, 송곳 하나 꽂을 땅 없이 토지를 이탈해서 떠돌고 있다. 한두 명의 지주들이, 부농들이 광작을 통해 토지를 지나치게 독점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 토지제도를 개혁해서 농민들에게 뭘 나눠줘야 한다? 농사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나누어 줘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뭘 길러야 한다?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자영농을 길러야 한다. 그러니까 한 명의 지주가 아니라 100명, 1000명의 자영농이 마음 놓고 농사 짓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 토지제도 개혁을 통해 토지를 분배해서 자영농을 육성하자. 그러니까 토지 소유의 불균형을 해결해서 농민 중심의 토지 소유를 실현해보자 라고 하는 게 이 중농학파예요. 그러니까 분배. 어떻게 이 토지 소유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할 것이냐. 분배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 그래서 이 인물들, 다양한 인물들 나오는데 총 3명을 배웠죠. 유형원, 이익, 정혜교. 이 사람들이 각각 어떤 그런 토지 제도의 개혁을 주장했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책 이름도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자, 유형원은 균전론. 균등하게 한다. 무엇을? 땅을 균등히 분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함정카드는 완벽한 균등 분배 아닙니다. 유형원도 얘들아 이게 이 사회의 기득권층이 받아들일 만한 내용을 개혁을 해야 되니까 모든 사람에게 뭐 양반이고 백성이고 다 똑같이 토지를 n분의 1 하자는 게 아니야.
신분에 따라서 토지를 차등 분배하자. 신분을 몇 등급으로? 3등급으로. 관리, 양반, 농민 3등급 나눈 다음에 이 신분에 따른 차등 분배를 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균등 분배가 아니라 그 신분 내에서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하자라는 신분에 따른 차등 분배. 어떻게 보면 신분에 따른 토지 차등 분배, 신분 내의 균등 분배를 주장했던 게 균전론입니다. 자, 근데 이게 여러분 반발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익이라는 사람은 뭘 얘기합니까? 한전론. 한, 제한한다. 무엇을? 전. 땅의 소유를 제한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한전론이 여러분들 토지 소유의 여러분 이게 한전, 토지 소유를 제한한다 그러면 그럼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제한하는 건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상한선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토지 소유의 하한선, 상한선이 아니라 하한선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땅 중에서 일정 부분, 일정 비율을 영업전이라는 걸로 설정을 해요. 그래서 이 영업전은 그 사람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 최소한의 토지고 이 영업전은 절대로 뭐 할 수 없다? 사고 팔 수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빚이 막 신용불량자가 돼서 막 빚이 100억, 1000억이 있더라도 이 영업전은 그 누구도 건들 수 없어. 왜? 그 사람의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토지니까. 그래서 이 개인당 일정 비율의 영업전 이것만큼은 절대로 팔 수 없고 이 영업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마음대로 사고 팔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의 하한선을 설정한 겁니다. 근데 주의점은 이 영업전은 토지를 분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얘들아. 이 균전론 같은 경우는 일단 토지를 다 국유화해서 신분별로 나눠주자는 건데 한전론은 그런 게 아니에요. 땅을 나눠주자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땅에서 영업전을 설정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땅이 없는 사람에게 땅을 주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정약용. 맨 처음에 뭘 주장했죠? 여전론. 마을여, 전, 땅전. 마을 단위로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 마을 사람들이 토지를 다 같이 소유하고 공동으로 일해서 생산물을 노동량에 따라 나눠 갖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 소유, 공동 노동, 공동 소유, 공동 노동, 공동 생산, 공동 분배라는 겁니다. 노동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건 절대 뭐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근데 이제 정약용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너무 공산주의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정약용이 귀양을 간 다음에 그때 이제 시골 내려간 다음에 농민들은 공동의 소유가 아니라 내 땅, 자기 소유의 땅을 갖기를 원하는구나 해서 그 다음에 주장했던 게 뭐예요? 정전제입니다. 우물정자. 우물 모양으로 땅을 나누겠다. 토지를 균등히 나누겠다 해서 모든 토지를 이렇게 우물 모양으로 나눈 다음에 이 한 우물 모양의 땅을 8가구가 소유하는 거야. 이렇게 딱 8가구에게 땅을 나눠주고 가운데 땅은 다 같이 일해서 세금 내게 하는 그런 용도로. 그래서 자, 정리하면은 중농학파는 토지제도 개혁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뭘 나눠주자? 토지를 나누어 주어서 자영농을 육성해야 한다. 그러니까 농민들을 살려야 한다 이거예요. 토지 분배를 통해 농민들을 살려야만 이 나라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 나라가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야. 이 사람들의 문제점을 뭐로 본 거야? 당시 조선의 문제점? 그 이양법을 이후에 농민계층의 분화를 통해서 토지 소유의 극단적 불균형, 이게 조선의 문제라고 했던 거고 그걸 이제 토지 분배를 통한 자영농 육성으로 해결해보자 라는 게 그들의 주장이에요. 알겠죠? 그들의 현실 인식이 보이죠? 그들이 무엇을 문제점으로 바라보았고 그들이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해결책을 내놓았는가, 이걸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유영원의 균전론, 이익의 한전론, 정약용의 여전론, 정전제, 이렇게 여러분이 내용을 착착착 전개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해결책도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공부할 거는 그 옆에 상공업 중심 개혁론, 중상학파입니다. 이거는 농업 중심 개혁론이랑 그 당시, 그러니까 완전 달라. 이 조선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그 문제에 대한 그 진단부터 달라요. 뭐를 문제로 바라봤는가부터 달라. 이 농업 중심 개혁론자들이 토지 소유의 불균형, 이게 이제 문제점으로 당시 조선의 문제점으로, 그러니까 농업 중심 개혁론자들이 당시 조선의 문제점을 토지 소유의 불균형이라고 보았다면 상공업 중심 개혁론자들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봤어요. 이 나라는 농업에 더 이상 치우칠 필요가 없다. 이제 우리나라도 상업과 공업을 본격적으로 키워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들은 오히려 이 나라가 너무 성장이 더디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좀 더 상공업을 진흥시켜서 경제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너무 낙후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농업 중심 개혁론자들이 분배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 사람들은 성장.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분배에 대한 고민을 할 게 아니다. 일단 우리가 먹을 파이 자체가 너무 적은데 이걸 뭘 나누겠다는 거냐. 일단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파이를 키워야 한다. 나라를, 경제를 개발해서 성장시켜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분배냐 성장이냐.
확실히 다르죠. 문제인식이. 그럼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상고 중심 경로는 누가 주장한 거냐면 여러분 환국 때 마지막에 승리를 거둔 게 누구죠? 막 서인과 남인이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갑술한국 때 승리한 게 누구야? 서인이지. 그 중에서도 마지막에 서인이 또 권력 잡고 나서 뭐랑 뭐로 나눠져요? 노론과 소론 나눠지죠. 그 중에서 결국 마지막에 권력 잡은 게 누구야? 서인 중에서도 노론이거든. 이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을 주장했던 건 그 노론 자제들이에요. 이 자제라는 거 자식들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노론 관리들의 젊은 아들들, 주로 이 노론 집안의 젊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봐봐. 그럴 수밖에 없어. 얘들이 이거 왜 이런 얘기했냐? 얘들은 금수저 집안이야. 그러니까 노론 집안에 태어난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당시 조선으로 오늘날 치면은 뭐 거의 금수저가 아니지. 다이아몬드, 티타늄 수저지 얘들아. 양반으로 태어났는데 권력까지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얘들은 서울에 살고 있어.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발전된 수도인 한양에 살고 있고 또 당시 노론 자제 대부분은 청나라로 유학을 갔다 온 청나라 유학생 출신이야. 그러니까 서울에서 발전된 도시 문명을 누리면서 유학까지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뭘 본 거야? 청나라에 유학 가서 청나라의 발전된 문화를 보고 온 겁니다. 청나라가 그 당시 얼마나 그런 상업과 공업이 발전되는가, 청나라가 얼마나 도로가 잘 뚫려 있고 물류 유통이 활발한가, 그런 발전된 모습을 보고 와서는 딱 보이는 거야. 와, 우리 조선이 청나라에 비해 얼마나 낙후돼 있는가를 본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양에 살면서 금수저 집안에 태어나서 청나라 유학 가서 청나라의 발전된 문화를 보고 와, 우리 진짜 우물한 개구리구나. 청나라가 저렇게 발전하고 있구나. 우리도 청나라의 저런 걸 본받아서 이 조선을 더 성장시키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르고 보이는 게 다르니까 문제점에 대한 인식도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농촌에 있느냐, 도시에 있느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들은 이 나라를 성장시켜야 한다. 어떻게? 농업이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는 이제 상업과 공업, 상공업을 진흥시켜야 한다. 이 나라가 진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농업에 머무를 수 없다. 상업과 공업을 발전시키고 기술도 개발을 해야 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누구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청나라 유학 갔다 왔다 그랬죠? 누구의 문화? 청나라의 발전된 문화, 청나라의 문물을 수용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청나라를 배우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무슨 파라 불러요? 청나라가 조선에 어디 있죠? 북쪽에 있죠. 북쪽에 있는 청나라를 배우자. 바로 북학파라고 합니다. 기억나죠, 여러분들? 원래 우리나라는 그 인조가 함전도의 굴욕을 당한 이후에 효종과 이제 서인 정권은 뭘 주장했어요? 정권 연장을 위해서 북벌론을 주장했잖아. 북쪽의 청나라를 정벌하자. 근데 이제는 그 북쪽의 청나라를 정벌하자는 게 아니라 벌이 아니라 배우자라는 이야기를 이들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떠한 사람들이 얘기를 했느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건 유수원이라는 사람이에요. 유씨들이 똑똑한 사람이 많은가 봐. 유씨 다 있네요, 여러분들. 네. 자, 이 유수원이라는 사람은 우서라는 책을 씁니다. 이거니까 막 좀 장난치더라고요. 웃어? 야, 너 웃냐? 웃어? 막 이러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 장난치지 말고요. 유수원의 우서라는 건 여러분들, 이 책에서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근본적인 시스템 한계를 지적을 합니다. 이 나라 조선, 철저하게 무엇을 중심으로 흘러가죠? 농업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뭘 천시합니까? 상업과 공업, 상인과 그 기술자들을 굉장히 천시한단 말이야. 농, 공, 상. 선비가 최고고 그 다음이 농민이고 그 다음이 수공업자, 그 다음 상인. 이렇게 계층별로 직업별로 차별을 딱 해가지고 상인과 수공업자는 천하다라는 식으로 무시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얘들아, 상인과 기술자, 수공업자들을 천하다고 무시하면 이 나라의 기술이 발전할 수 있어요? 발전할 수 없죠. 기술자들을 천시하는데 얘들아. 그럼 안 된단 말이야, 얘들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산농공상 차별하지 마라. 선비건, 농민이건, 수공업자건, 상인이건 모두 다 직업적으로 평등하다. 왜 상인과 수공업자들을 천하다고 무시하느냐? 그래서 이런 상공업자, 산업공상을 차별하지 말고 직업적으로 평등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상인과 기술자들을 길러내야 한다. 상업과 공업을 차별하거나 천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개발해야 한다? 상공업을 진흥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화 전문화, 상업과 공업을 천시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개발하자라는 게 유후원의 의견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홍대용이라는 사람 나오는데, 이 홍대용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무슨 책을 쓰냐면 그 임하경륜이랑, 이 책 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임하경륜이라는 책과 의산문답 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되게 재밌어요. 의산문답도 이제 그 똑똑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막 문답으로 이렇게 그 구성이 되어 있는 책인데 되게 재밌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이 책을 뭐 여러분 직접 읽어볼 수는 없으니까, 이 책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여러분들 이 책에서는 이 나라가 기술이 너무 떨어진다. 상공업자를 천시하니까 기술이 발전하지 않는 거야, 얘들아. 여러분, 우리나라가 배그민족이라 그러죠. 주로 흰 옷을 입잖아. 이게 양반들의 기본적 마인드야. 막 색깔로 막 염색하고 막 알록달록한 옷을 사치한다 그래서 되게 천시하는 거야. 그럼 봐봐. 그 사람이야 개인적으로 깨끗하게 청렴결백하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흰 옷을 입고 염색하는 사람들, 염색한 옷은 사치하는 거라고 하면은, 이 나라에 그렇게 막 옷을 염색해주는, 색깔을 입히는 기술자들이 벌어먹고 할 수 있어요? 뭐 어떻게 벌어먹고 살아? 천하다 그러는데 발전할 수 있어, 없어? 그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중국에서는 온갖 비단 옷이 발전할 때 우리나라는 그저 그냥 흰 옷만 입고 다니는 거야.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문벌을 폐지해야 한다. 여러분 이거 되게 무슨 말이야. 문벌이 뭐냐면, 문벌 귀족 기억나죠, 여러분들? 고려시대 때 집안 대대로 오품상의 고위 그 귀족을 배출한 집안을 문벌이라고 하잖아. 문벌이라는 건 그런 이제 고급 가문, 그러니까 뭐 높은 관직, 양반을 두루두루 배출한 그런 가문, 고위 가문들을 문벌이라 그러는데, 그런 문벌 가문, 이 문벌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만 여기 새로 쓸게요. 문벌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그러니까 막 양반 가문 이런 것들을 이제 폐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리학을 극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조심스러운 게, 뭐 신분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자 이렇게까지 이제 직설적으로 말은 하지 못했어. 그 시대에 말 그런 말 했으면 아마 댕공댕공 했을 거야. 다만 그런 이제 양반이랍시고 막 양반 집안이라고 거들먹거리고 문벌 가문 막 그 급을 나누고 그런 것들 하면 안 된다. 성리학을 극복하고 우리가 문벌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요. 여러분,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야, 이 당시 조선인들은 이 우주의 중심을 지구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 지구는 움직이지 않아. 지구는 딱 가운데서 중심을 잡아주고 있고, 이 지구를 중심으로 이제 해, 달, 뭐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같은 다른 별들이 이 지구를 중심으로 빙글빙글 돈다 생각했어. 그리고 이 지구, 이 고정되어 있는 지구의 중심은 누구다? 중국. 그래서 중국이야. 가운데 중자. 그러니까 이 우주의 중심은 지구고, 이 지구의 또 중심은 누구야? 중국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섬기는 거예요? 중국을 4대하고 섬기는 거야, 얘들아. 이게 그 당시 사람들 인식이었거든? 근데 홍대용은 이걸 깬 사람이에요. 홍대용은 이제 뭐라 말하냐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지구는 고정돼 있지 않다. 지구도 돈다.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야. 지구도 계속해서 뱅글뱅글 돌아.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도 계속해서 뱅글뱅글 도는 우주의 일부분에 불과해. 지구도 돌고 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지전설. 오늘날 우리에게 이게 당연한 거지만, 그 당시엔 여러분들,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생각을 못했어, 얘들아. 기본적으로 지구는 평평하고, 평평한 네모난 판이, 이게 이런 네모난 지구는 이런 네모난 판이고, 지구는 고정돼 있고, 이 지구 주변을 다른 뭐 해랑 달이 돌고 있다 생각했거든. 근데 이제 홍대용은 지구는 일단 뭐다? 둥글다. 이 둥근 지구도 계속해서 뱅글뱅글 돌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이게 왜, 내가 지금 왜 과학 시간도 아니에요, 이 당연한 얘기를 왜 하느냐. 내가 봐봐, 그전 사람들처럼 이 지구는 평평하고 지구는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지구의 중심은 또 누구고? 중국이고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지구는 둥글고 지구도 계속 스스로 돌고 있어 라고 말하면, 얘들아, 지구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 둥근 지구가 계속 돈다면 이 지구에 고정되어 있는 중심인 중국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나요? 아니죠. 지금 당장이야 여기가 중국이지만 지구본을 또 돌려버리면 다른 나라가 중국이 될 수도 있고, 또 돌리면 여기가 중국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영국이 중국이 될 수도 있고 미국이 중국이 될 수도 있고, 지구가 둥글고 매번 움직인다면 고정되어 있는 중심인 중국이라는 개념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은 천하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야. 중국도 결국 이 둥근 지구, 매일매일 움직이는 이 둥근 지구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거야. 누구든 중국이 될 수 있다. 왜 중국이 천하의 중심이야?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서는 여러분들 엄청난 센세이션이죠, 여러분들.
홍대용은 그 당시에 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 중국 중심의 세계관, 이걸 벗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를 위해서 주장했던 게 뭐야? 지전설. 지구는 둥글다. 그리고 지구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인다. 그 둥글게 움직이는 지구에 고정되어 있는 중심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중국도 이 세계의 중심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능했던 거는 당시 애들이 청나라에 유학 갔다 왔잖아. 당시 청나라에 여러분 제가 그때 그 얘기했을 거야. 청나라에 이제 맨 처음에 끌려갔던 그 소현세자 있잖아요. 그 소현세자에게 그 소현세자가 청나라 문화를 배워야겠다 막 할 때 당시 청나라에 넘어와 있던 서양의 선교사들과 교류했다 그랬죠. 그 대표적인 선교사가 예수의 선교사 중에 한 명이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이거든. 이 사람이 당시 소현세자에게 고념한국 전도라고 하는 세계 지도를 전해줘요. 그게 이미 서양 애들은 알고 있거든. 갈릴레이 이후에, 신대륙 발견 이후에 지구는 둥글다는 거를. 그걸 이제 그 지구는 둥글다는 개념을 반영한 세계 지도를 줘요. 그때부터 이게 아름아름 사람들에게 전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홍대용은 또 그걸 받아들여서 맞다, 지구는 둥글다 하고 이제 받아들인 거지. 근데 참 대단한 게 다른 양반들도 그 지도를 봤겠지만 어디 오랑캐들이 그린 지도를 믿고 있냐? 라고 안 믿은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아니다, 이거 말 맞는 말이다 라고 이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홍대용은 더 나아가서 나중에 뭐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은 무한 우주론. 이 우주는 무한하다. 이 우주는 무한하고 이 우주에 우리 인간 이외에 다른 생명체도 살 수 있을 거다. 외계인.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얘들아,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충분히 맞는 말이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 당시엔 얘들아,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당시 사람들의 세계인식, 평평한 평면 네모난 지구가 고정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들한테 지구는 둥글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중국은 천하의 중심이 아니고 우주는 무한하고 외계인도 살고 있을 거다. 미친놈. 그냥 미친놈이었어 그 당시에. 그러니까 당시 양반들에게 그냥 크레이지, 제정신이 아닌 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대를 너무 앞서간 사람이죠. 자, 아무튼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냐? 박지원. 이때부터 이 사람부터는 여러분들 좀 알고 있을 수도 있어. 국어 시간에 배울 수도 있으니까. 박지원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청나라를 다녀오고 난 다음에 열하일기라는 책을 써요. 이 책 이름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열하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당시 중국의 수도는 북경, 베이징이잖아. 근데 이 열하는 그 북경에서 좀 가까운 화북성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청나라 황제의 여름 휴양지야. 여름 겨울 휴양지. 그 당시 박지원이 그 노론의 이제 그 아들이잖아요. 청나라에 이제 외교관으로 파견됐었는데 북경에 갔더니 황제가 없는 거야. 어디 갔냐니까 황제가 휴양지인 열하성으로 갔대. 그래서 청나라 황제를 만나러 열하성으로 가서 그 열하성에서 이제 청나라의 문화를 보고 배운 그거를 정리한 게 열하일기예요. 이 책 이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여기서 박지원은 엄청난 충격을 받아. 이제 일단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을 가서 거기서 또 휴양지인 그 열하까지 가는 과정에서 청나라의 그런 발전된 문화를 완전 흠뻑 느낀 거야. 당시 청나라는 여러분들 전국 각지에 도로가 쫙 깔려 있고요. 수레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전문적 교통수단인 수레를 통해서 물건을 전국 각지로 유통하면서 물건의 유통이 엄청 활발했어. 그러니까 도로도 잘 딸려 있고 그 수레도 발달돼 있고 그런 물건의 유통이 활발하다 보니까 상업과 공업도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와 대단하다 하고 조선에 딱 와봤더니 조선은 우리나라는 여러분 도로가 진짜 개발이 안 돼 있었어 얘들아. 그래가지고 도로도 제대로 안 닦여 있고 물건 유통 수레를 가지고 물건 유통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러니까 답답한 거야. 근데 우리도 빨리 청나라의 문화를 본받아서 우리도 빨리 도로 정비하고 수레를 통해 물건 활발히 유통하고 상업과 공업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박지원이에요. 박지원 오늘날로 치면은 되게 여러분 모두 까기 인형 있죠. 되게 예민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탁 지적하는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이야 박지원. 되게 날카로운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 자, 박지원은 이제 청나라 갔다 온 다음에 우리도 청나라처럼 상공업을 진흥해야 한다. 뭐 기본적으로 중상학파들의 그 상공업 중심 개혁론자 다 똑같은 말을 해요. 기술 개발, 상공업 진흥. 근데 이 사람은 여기서 특이하게 이제 우리도 수레, 물건을 운반할 수 있는 수레와 그 수레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정비해야 한다. 그리고 육지로만 물건을 유통하면 안 된다. 어디로도? 강과 바다로도. 그 강과 바다로 물건 유통하고 뭐가 필요해? 배가 필요하잖아. 전문적으로 물건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선박. 그러니까 막 나룻배 같은 끼익끼익한 나룻배가 아니라 전문적으로 물건 나를 수 있는 거대한 선박도 필요하고, 또 물건의 유통이 활발해지면 여러분들 거래가 많이 늘어나면 그 물건을 사고팔 때 뭘 써야 돼? 돈. 쌤, 이미 쌤이 아까 조선 경제 설명할 때 전국적으로 상평통보가 유통이 됐다며요.
상평통보가 유통이 되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상평통보를 쓰는 거 아니야. 여전히 쌀이나 나머지 그런 현물 화폐를 쓰는 사람도 많았어. 근데 박지원은 이제 더욱더 화폐 유통을 더 시켜야 한다. 화폐 유통의 필요성. 더 화폐를 많이 써야 한다. 물건의 유통이 늘어날수록 화폐 사용도 늘어나야 한다 해서 상공업진흥과 함께 뭐를 얘기해? 이 나라의 물건 유통이 활발하게 하기, 물류 유통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전국적으로 도로를 만들고 그 도로에서 물건을 실어 나르는 수레도 이제 보급을 해야 되고, 이제 육지뿐만 아니라 강과 바다에서도 물건을 실어 나르는 선박도 개발을 해야 하고, 물건을 거래하는 화폐도 더 적극적으로 쓰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게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이 나라의 지배층인 양반들이 너무나 고리타분하고 무능해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양반을 엄청 까요. 이게 웃긴 게 자기도 양반이잖아, 얘들아. 자기도 양반 오브 양반인 노론을 찾으면서 같은 양반들을 깝니다. 그 양반들의 이제 무능을 비판을 해요. 늘 허구한 날 성리학이나 읊어대고 현실적인 문제에 관심도 없고 이런 상업과 공업의 중요성도 모르는 우물한 개구리 같은 양반들, 이래가지고 양반의 무능을 비판합니다. 이 사람은 참 대단한 게 말로만 하지 않아. 더 효과적인 수단. 돌려까기. 책을 써가 돌려까기랍니다. 이 사람이 양반의 무능을 비판하는 과정에 썼던 책이 국어 시간에 배울 수도 있어요. 양반전, 그리고 허생전. 허생전 얘기 알아요, 여러분들? 이게 그거잖아요. 허생이라는 사람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그 공시족, 이제 수험생인데, 이제 맨날 시험은 떨어지고, 아예 시험 응시 안 하지? 내가 적어도 학문의 일가를 이루려면 10년을 공부해야 한다. 이러고 시험도 안 보고 방 안에서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속이 뒤집어져요. 아내가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이놈의 양반. 돈도 안 벌어오고 헛구한 날 공부를 한다 그러고 해가지고 돈 내버려와! 이러고 등짝을 팍팍 때려가 쫓아낸 거야. 그 허생이, 아이고야. 이러고 나온 다음에, 야, 이 한양의 제일 부자가 누구냐? 이런 다음에 부잣집에 찾아가서 돈 만냥만 빌려주쇼. 그럼 부자도 대단해. 딱 허생을 보더니, 보통 놈이 아닌데? 그래, 만냥을 딱 빌려줘.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걸로? 일단 만냥으로 여러분들 물건을 사재기 합니다. 독점을 해요. 맨 처음에는 여러분, 그 양반들이 머리에 상투 쓸 때 그 두건, 망이라 그러지. 이거를 만냥으로 다 사. 이거 어떤 일이 벌어져? 이 양반들이 머리 묶고 두건이 다 떨어진 거야. 그러면 이 두건 가격이 어떻게 될까? 우악 올라가는 거야. 그제서 자기가 독점해 놓은, 사재기해 놓은 이 두건을 쫙 풀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어. 그 다음엔 또 품목별로 귤을 쫙 사재기해가지고 귤값을 올린 다음에 또 귤을 풀고, 이런 식으로 물건을 이제 매점매석, 이런 게 매점매석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독점하는 거. 물건을 쫙 사가지고 가격 오르면 풀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이제 벌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근데 이 마지막에 여러분들, 이게 뭘 비판하는 거냐면, 이 나라가 얼마나 아직까지 경제적으로 무능한가. 고작 단돈 만냥만으로도 물건 가격을 좌지우지할 만큼 이 나라의 물건 유통이 아직까지 형편없다 라고 하는 거고, 허생이 이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 그러니까 당시 이제 그 나라의 관리가 허생에게 나라를 운영하는 지혜를 물으러 와요. 선생의 그 지혜를 빌려달라.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개발시킬 수 있겠냐. 그러니까 허생이 막 얘기를 해. 이 나라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막 이런 여러 가지 막 제도적인 개혁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그 양반 관리가, 그거는 이래서 어렵고 이래서 힘들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하니까 허생이, 이런 나라를 바꾸겠다는 놈이 뭔 방법을 이야기해줘도 받아들일 줄 모르니 너 같은 썩어빠진 양반 때문에 이 나라가 발전되지 않는 것이다 하고 막 책 집어던지고 화를 내. 그런 걸로 나와. 그러니까 양반들이 얼마나 현실 감각이 어둡고 이 나라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낙후돼 있고 양반들은 그런 현실 문제를 개혁할 만한 능력이 부족한가를 통달하게 깐 책이 허생전입니다, 여러분들. 다만 이렇게 하면 허생도 사실 근데 불법적 수단으로 돈 번 거 맞아요, 여러분들. 오늘날에서는 공정거래관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서 철컹철컹 했을 거예요. 자, 아무튼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박지원은 특이하게 농업에 대한 이야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상공업 중심 개혁론자들이 그럼 농촌은 내비둘 거냐? 상공업만 개발하면 되냐? 농촌은 개발하지 않아도 되냐? 그게 아니야.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뭔 생각이냐면, 농업 중심 개혁론자들은 토지를 나누어서 농민들에게 주자는 생각이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농업도 이야기를 해. 대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농업의 개혁은 기술을 개발해서, 그러니까 농법을 개발해서 더 뛰어난 농법,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농법을 통해서 농업 생산량 자체를 늘리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농법 있잖아. 실제로 이양법이 등장하니까 생산량이 막 늘었잖아. 그런 것처럼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새로운 농법을 개발하자라는 게 이 사람 생각이었는데, 박지원은 거기서 좀 더 나가서 실제적인 농업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하거든요. 이 사람은 뭘 얘기하냐? 한전론을 이야기해. 쌤! 이거 아까 중농학파 이 사람이 이야기했던 한전론 이거예요? 네, 같은 한전론이야.
토지 소유를 제한한다는 건데 이걸 구분해야 되는 게 이익의 한전론은 뭐였죠? 토지 소유의 하한선,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영업전을 설정한 다음에 그걸 이제 사고 팔기 못하게 하는 토지 소유의 최소치, 하한선을 지정한 거였잖아. 근데 박지원의 한전론은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토지 소유의 상한선. 그러니까 개인이 가질 수 있는 토지의 맥시멈, 최대치를 설정하자라는 게 박지원의 한전론이야. 그러니까 이익의 한전론이 토지 소유의 하한선을 지정한 거라면 박지원의 한전론은 토지 소유의 맥시멈, 상한선을 지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좀 달라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아래다가 적으세요. 전 자리가 없어가지고 옆에다 적겠습니다. 박지원이랑 좀 팩트로 잘 나오지만 동시에 구분해야 되는 사람이야. 박재가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무슨 책을 쓰냐? 북학의, 이 책 이름도 중요합니다. 책 이름에서 이 사람의 사상이 나오죠. 뭐? 북쪽에 있는 청나라를 뭐하자? 배워야 한다라는 건데 청나라 문물을 수용해야 한다라는 게 이 책의 주장인데요. 이 사람은 박지원이랑 되게 비슷해. 이 사람도 물건의 유통, 물류 유통부터 개선해야 한다. 그러니까 뭘 써야 한다? 수레, 도로, 선박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이 물건의 유통, 물류 유통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랬는데 얘들아 봐봐. 그럼 쌤 박지원이랑 다른 게 뭐예요? 그냥 둘 다 수레, 도로, 선박, 물건의 유통, 물류 유통 활발히 하자 똑같잖아요. 네, 똑같아요. 근데 박재가가 이제 시험에 나올 때는 차이점. 박재가만 이야기한 정말 특이한 게 있어. 여러분은 자 한번 물어볼게요. 절약과 소비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이제 친구들은 선생님 당연히 절약을 해야죠. 사람이 근검 절약을 해야죠. 어디 낭비하고 소비하려고 그래요. 소비보다는 근검 절약해야죠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게 우리 보통 인식이야. 당연히 돈을 쓰는 소비보다는 돈을 아끼는 절약이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하잖아요. 이땐 더 했지. 유교적인 사회인데 사치를 얼마나 이제 경계했던 게 양반들인데 근데 이 사람은 파격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절약이 중요한 게 아니다. 돈을 써야 한다. 소비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근검 절약하는 돈을 이제 아끼는 그런 절약보다 소비, 돈을 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 이 사람 말은 이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고 묶어만 두면 막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모자도 사고 해야 되는데 그저 옷 하나 가지고 10년 넘게 버티고 그저 신발 하나 가지고 막 달 없어질 때까지 쓰고 그러면 이 나라에 옷을 만드는 기술자, 신발을 만드는 기술자, 모자를 만드는 기술자들이 먹고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이 나라의 상업과 공업이 다 쇠퇴한다는 거예요. 적당히 사람들이 물건도 사고 옷도 사고 막 해야 그 물건을 만드는 사람도 돈을 벌고 경제가 개발하는데 사람들이 그저 그냥 허리띠만 졸라매고 절약만 하니까 물건을 만드는 수공업자, 상공업이 발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유명한 글을 남겨요. 여러분 이거 잠깐 뒷장을 남겨볼까요 여러분들? 뒷장 70페이지 뒷장에 보시면 여러분들 저희가 거기 왼쪽에 농업중심 개혁론 vs 상공업중심 개혁론 이래서 자료 2번 상공업중심 개혁론에 여러분들 이 두 번째 박재가 북학의 글이 있죠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와 난 진짜 어떻게 이렇게 글을 멋있게 쓸까 라고 생각합니다. 자 봅시다. 거기 박재가 북학의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대체로 재물은 비유하건대 뭐와 같은 거래요? 샘과 같은 거래. 그러니까 우물에 여러분들 보시면 물이 고여 있잖아. 그래서 그걸 말하는 거야. 재물은 비유컨대 샘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물 안에 있는 샘과 같은 것이다. 퍼내면 이 물을 오히려 계속 퍼내줘야 이 물이 순환이 돼서 차오르는데 반대로 버려두면 말라버린다. 그러므로 이렇게 막 나오는 게 뭔 말이야? 재물은 뭐와 같대? 우물에 있는 샘과 같대. 근데 사람들이 이거 우물에 있는 샘 얼마 안 되니까 아껴야지 하고 내버려두면 오히려 어떻게 했네? 물이 말라버린대. 근데 오히려 계속 물을 퍼줘야 물이 차오른대. 이게 뭔 말이야? 돈을 계속 써주고 해줘야 우리에게 차오르지 안 쓰고 아끼게만 하면 결국 돈이 말라 시장에 돈이 돌지 않아서 시장이 말라 비틀어진다 이거예요. 너무 멋진 말이야. 재물은 비옥한데 샘과 같은 것이다. 퍼내면 차고 내버려두면 말라버린다. 와, 야, 지금이야. 그게 뭐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야, 이 시대에 얘들아 그만한 생각을 한다는 게 어마어마한 통찰력 아니니? 진짜 너는 이거 처음에 대학교 때 고등학교 때 처음에 이거 읽고서 진짜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시대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자, 그래서 이렇게 소비를 통해서 사람들이 돈을 써줘야 소비를 해줘야
상공업이 발전한다 라고 했던 겁니다. 재물은 샘과 같은 것이다 라는 거. 이 문구 되게 잘 나와. 재물은 샘과 같은 것이다 하면 박제가예요. 이 말을 이 사람밖에 안 했어.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까지 봤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자, 상공업 중심 개혁론. 말 그대로 뭘 중심으로 나라를 개혁해야 한다? 상업과 공업. 이런 얘기를 했던 게 뭐예요? 노론 자재, 금수저 자재들. 한양에 살면서 청나라의 유학 갔다 오고 발전된 문화를 보면서 이 나라의 문제점은 뭐다? 이 나라는 아직까지 경제적으로 너무나 낙후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배가 아니라 성장이 필요하다. 상업과 공업을 발전시키고 기술을 개발하고 청나라의 발전된 문화를 받아들여서 이 나라의 경제 규모를 더욱더 키워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성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유소원이라는 사람은 우서에서 뭘 얘기해요? 상공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산업공상에 차별을 하면 안 된다. 모든 직업에 평등을 두어야 한다. 그러니까 산업공상을 차별하지 않고서 직업적 평등과 전문화를 통해서 기술자들을 우대해서 상공업을 진흥시켜야 한다. 홍대용, 이 사람 뭐라 그래요? 기술을 혁신하고 우리가 성리학적인 그 문벌제도, 막 양반이라고 거들먹거리는 거 있잖아. 그렇게 양반이라고 거들먹거리는 문벌제도를 싹 빼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까지 천하의 중심을 중국이라 볼 것이냐. 중국도 뛰어넘어야 한다. 라고 하는 지구는 둥글고 돌고 있다라는 지전설을 통해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벗어난다. 시야를 넓히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무한우주론, 외계인 이런 것도 얘기했었죠. 그리고 중요한 거, 박지원의 열하일기. 상공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한다? 물건의 유통, 물류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를 위해서는 수레와 도로, 선박 이런 것들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고 화폐도 적극적으로 써야 한다. 그리고 양반들의 무능을 비판한 양반전과 허생전 같은 걸 했고요. 또 박지원도 한전론 이야기했죠. 이익의 한전론이 토지 소유의 하한선을 설정한 거라면 박지원의 한전론은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설정한 거야. 이익이랑 반대죠. 또 하나 여러분이 하는 게 박지원은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미리 한번 들어놔두세요. 박지원은 화폐를 적극적으로 써야 한다 그러는데 이익은 화폐를 쓰면 안 된다. 화폐를 없애야 한다 주장했어. 그러니까 되게 둘이 생각이 완전 달라. 화폐에 관해서 이익은 패전론, 돈을 쓰면 안 된다. 박지원은 돈을 더 적극적으로 써야 한다. 토지에 관해서도 이익은 토지 소유의 하한선을 설정하는 한전론. 박지원은 상한선을 설정하는 한전론. 이래가지고 박지원이랑 이익을 비교하는 문제도 좀 나올 때도 있어요. 어렵게 나올 때는. 이제 근데 주로 고등학교 수준이죠. 그냥 들어만 두세요. 그 다음에 박제가 북학의 청나라의 문물을 수용해야 한다. 수로, 수레, 도로, 선박을 통해서 물건 유통을 활발히 해야 되고 특이한 점은 절약보다 소비, 돈을 써주고 물건을 사줘야만 이 나라의 기술자들, 상공업자들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으니까 소비를 강조해야 한다. 재물은 비옥헌데 샘과 같은 것이다. 버려두면 마르지만 퍼내야 차온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실학의 두 갈래, 농업 중심의 개혁론이냐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이냐 이렇게 두 개를 나눠봤습니다. 그죠? 농업 중심 개혁론자들은 이 나라의 문제는 뭐다? 토지 소유의 불균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한다? 토지 제도를 개혁해서 토지를 농민들에게 주어서 자영농을 육성해서 농민 중심의 토지 소유를 실현해야만 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고 분배에 초점을 뒀다면 상공업 중심 개혁론자들은 아니다. 더 성장해야 한다. 우리가 상공업을 진흥시키고 기술을 개발하고 청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이 나라의 경제 규모를 더욱더 키워야 한다. 이들은 농업 문제에 관해서도 여러분들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땅을 나눌 게 아니라 더 뛰어난 기술, 더 뛰어난 농법을 통해 생산량 자체를 늘리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르죠? 학자별로 비교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러한 실학의 의의랑 한계를 볼게요. 여러분 프린트에는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지만 저는 공간 관계상 옆으로 옮겼습니다. 자, 실학의 의 뭐라고 나옵니까? 네, 정말 실용적이죠. 성리학처럼 막 공자왈, 맹자왈, 부모에게 효도하고 임금에게 충성하고 이런 얘기 안 해.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닥쳐있는 이 현실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정말 실증적인 성격의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학문, 근대 지향적인 학문이에요. 이게 여러분 나중에 개합학까지 연결돼. 나중에 이제 얘들아 우리나라에 막 본격적으로 막 서양 애들이 접근해오고 막 이럴 때 이 실학파 특히 이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자, 청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자던 애들 있죠? 얘들이 나중에 나라 문을 먼저 열자고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봤더니 이런 거야. 우리에겐 청나라가 우와 이봐 봐봐. 얘들은 지금 우와 청나라 대단하다, 청나라가 받아들이자잖아. 근데 그렇게 대단하다 생각해서 청나라도 서양 애들한테 그냥 개박살이 나거든요 나중에. 그러니까 우와 청나라가 세계의 전부가 아니구만. 더 뛰어난 애들이 있구만. 그게 누구야? 서양 애들. 어떻게 하죠? 배우자. 해서 나라 문 열자라고 나중에 그런 이제 개화파, 나라의 문을 열자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 연결이 돼요 나중에 얘들이. 근데 너무 완벽해 보이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현실에 반영이 돼야죠. 여러분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농업중심개혁론은 누가 이야기했어? 정권에서 완전히 밀려난 남인들이 농촌에 내려가서 했던 얘기야. 중앙에서 받아들여 줄까요? 안 받아들여 주죠. 개털이란 말이야.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학문적 가치는 있어도 현실 정치에 반영될 수가 없어. 왜? 힘이 없는 애들이니까. 그럼 쌤 상공급중심개혁론 얘들은 금수저 집안의 자식들이니까 받아들여지겠네요? 아니에요. 얘들이 금수저 집안 안에서도 괴짜들이야. 유수원, 홍대원, 박지원, 박재가 양반 사회에서 개또라이 왕따였어요. 다른 양반들 대부분은 저 완전 또라이들 아니야? 이러고 되게 무시하고 그랬어. 그러니까 얘들도 주류가 아니라 아웃사이더 있죠. 아웃사이더들이야. 그러니까 얘들은 정치적인 영향력이 거의 없던 애들이다 보니까 이들의 이런 이야기가 당시 주류 세력에게 반영돼서 국가 정책에 반영되지 못합니다. 그 학문적인 가치만 있는 거야. 현실 정치에는 반영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 표 아래에 우리 만화를 좀 볼게요. 거기 보시면은 균전론, 한전론, 여전론에 관한 재미있는 만화들이 있죠, 여러분들. 이거 한번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이것만 보자, 얘들아. 거기 오른쪽 아래에 역사탐구, 실학자의 개혁안 이래서 홍대용, 박지원, 박재가의 주장을 연결하는 개혁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 자, 거기 기획 봐봐. 기획은 뭐라고 해? 수레와 선박, 화폐를 이용하여 상공업을 진흥해야 한다. 자, 이거에 해당하는 게 누구죠? 이 기획만 보면 2명 다 되죠. 박지원, 박재가 다 해당되지, 그지? 근데 봐봐, 그 아래 양반은 비생산적이며 허위로 가득 차 있음을 알아야 한다. 양반을 까는 거, 그 누구야? 박지원. 그러니까 이 기획은 누구예요? 박지원이야. 그럼 니은 볼까? 국가의 부강과 민생의 안정을 유지하는 비결은 뭐에 있다? 상업과 무역에 있다. 이것도 얘들아 박지원, 박재가 다 해당돼. 근데 그 다음 뭐라 그래? 재물은 샘과 같다. 뭘 권장해야 한다? 소비를 권장해야 한다. 이거 누구예요? 박재가. 그러니까 이거 니은은 박재가죠. 그 디귿. 양반도 일을 해야 하며 놀고 먹는 자는 처벌해야 한다. 서양의 과학 문명을 도입하는 게 부국강병의 지름길이다. 양반은도 처벌해야 한다. 문벌제도 폐지해야 한다. 성리학 극복해야 한다. 서양 거 받아들이자. 홍대용. 디귿은 홍대용입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보시고 여러분 실학은 자료가 잘 나오니까 이 70페이지 뒷장이랑 그 다음에 또 보충 자료로 넣어둔 거 제가 이제 농업중심개혁론자, 상공업중심개혁론자 개혁 내용을 쫙 정리했거든요, 여러분들. 그 자료 꼭 읽어보시면서 내용과 연결해 보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 범위가 프린트로 치면은 33번 프린트부터 지금 공부한 70번 프린트까지, 교과서로는 118쪽에서 189쪽까지 문벌귀족 사회의 동요, 이자겸의 난부터 실학까지 시험 범위예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